안녕하세요. 합격하는 지름길의 제이쌤 김지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0년 전쯤, 한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살짝 쌀쌀해질 무렵에 저도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이게 첫 논술 시험이었는데요. 저는 이 시험에서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만 했어요. 즉, 논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실제적으로 답안을 써보지 않고 개요만 작성하거나 혹은 그 기사 내용만 몇 가지 읽고 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쓰지를 못했어요. 읽기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사상의 오류를 저질렀어요. 이게 뭐냐면 그 찬성 반대 논술이었는데 찬성이든 반대든 한 가지 입장에 대해서 논리를 세워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비판하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이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이 양비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둘 다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대안이 적절히 나오지 않는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특히 찬성 반대 같은 경우에는 그 토론이나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대안이 더 좋은 건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흐지부지한 결론은 좋지 못한 글쓰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오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무리예요. 마무리가 미흡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론을 쓰다가 어떡하지? 멘붕인데?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막 진짜 엉성하게 끝냈어요. 대충 막 그냥 끝내자 이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결론도 미흡한 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연필을 뿌리고 싶을 정도로 엉성한 글이 나왔겠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세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첫 번째는 아무리 포털을 찾아봐도 그리고 인터넷 카페를 뒤져봐도 기출 문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해당 기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데 기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입시 논술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입시 논술은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입시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기출문제를 공개를 하고 또 평가 기준과 그리고 답안 사례까지 공개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참고 삼아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전혀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슈를 공부해야지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공기업 논술을 다룬 책과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한 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논술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일부 책들이 있기는 했지만 장황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된 느낌이 없어서 제가 쉽게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식기가 안 돼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험과 너무 다른 거죠. 일반적인 시험은 사지선다 아니면 오지선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모르면 이 중에 하나만 찍자. 이게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찍으면 되는데 논술에서는 그 찍기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쓴다고 쓰더라도 흐지부지한 글, 제대로 되지 않은 글을 쓰고 나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술 자체가 실제적인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진입장벽이 더 높게 느껴졌어요. 즉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쓰고 또 쓰고 다시 써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서론도 서너 시간 걸려서 써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조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논술 한 편 쓰는데도 6, 7시간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일을 겪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어쨌든 써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원칙은 이거입니다. 형식을 갖춰 쓰는 거. 형식을 갖췄을 때 우리가 더 안정적인 글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저만의 이론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형식을 따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양질의 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써라 배상문 작가님의 이제 그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해보면 정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런 형식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때 훨씬 더 재미있고 안정적이고 앞뒤가 맞는 인과관계가 맞는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독자들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은 도입부에서는 그 배경과 인물에 대한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시작되고 그것이 점점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클라이막스에 오르게 되고 사람들도 여기서 초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면서 사건이 이제 점점 풀리고 갈등이 해소되면서 사건이 끝나게 되죠. 이런 식의 구성이 일반적이고 대부분이 이러한 플롯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독자들이 그만큼 몰입감이 높고 사건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형식을 취하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몰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들일수록 이러한 형식을 잘 갖춰 쓰고 형식의 안에서 소재나 혹은 그런 인물, 배경, 그리고 사건의 전말 이런 것들에서 트릭을 쓰는 방식으로 해서 나름 신선함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논술에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서로 본론, 결론 이 형식을 갖춰서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논술 스타일에 맞게 글을 쓰셔야 돼요. 네. 논술은 이렇게 서로 본론, 결론 갖춰서 형식을 갖춰 써야 돼요. 그리고 또 논술의 스타일에 맞게 써야지만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격지체와 건조체가 있어요. 격지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자소서에서 저는 뭐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서 쓰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글씨체는 쓰지 않아요. 논술에서는 건조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있다, 뭐뭐 했다, 네, 뭐뭐 한다 이런 식의 서술어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지체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론과 본론, 결론의 구성에 분량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보통 600자에서 800자 정도인 경우에는요, 서론과 결론 쓰지 않고 본론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미만의 글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만 쓰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 1000자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형식을 갖춰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형식을 갖췄을 때 서론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조금 더 본론에 할애하고 싶은 경우에는 서론과 결론을 15%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로 따지면 4줄에서 6줄 정도, 조금 많겠지만 7줄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6줄 미만으로 서론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서론 같은 경우에는 쟁점을 제시하는 파트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영화로 치면은 예고편을 전달하는 파트인 거죠. 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암시를 주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도입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뭐 정의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 이슈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본론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앞당겨서 말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론이 장황하거나 무거워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본론 같은 경우에는요, 글의 60%, 많게는 70%까지 차지하는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논술에서 이 본론은 이제 논리를 세우고 나의 주장을 증명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를 해야 하고 또한 글의 흐름 또한 구성 또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본론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결론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 할애를 하는데 글의 마무리, 끝맺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글의 15%에서 20% 정도 차지하는데요. 글의 마무리, 끝맺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거나 혹은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본론에서 썼던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글이 지루하거나 재미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다르게 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혹은 그 명언을 쓰거나 혹은 속담, 어떤 스토리 혹은 비유를 하거나 인용을 통해서 다르게 쓰는 방법을 보완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부정적인 멘트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한 문제 해결형 문제를 받았을 때, 즉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논제를 받았을 때는 본론에서 방안을 다루는 게 좋아요. 결론에서 방안을 다루게 되면 방안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본론에서 다루고 결론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고 원인을 다루는 글쓰기에서는 본론에서 이제 원인을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결론에서 약간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제에 따라서 일부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글의 개요를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서론, 본론, 결론 모두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파트는 아무래도 본론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본론을 먼저 신경을 쓴 다음에 이제 내가 더 글을 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론과 결론을 신경 쓰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본론을 잘 쓰려면 논리를 세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즉 뼈대를 세우고 그 안에 살을 붙여서 즉 나의 논리를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논리를 세울 수 있을까?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해보니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오래전부터 네, 저희들에게 전파를 했죠. 그 중에도 저는 로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로고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로고는 통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통나무에다가 글을 써서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따온 게 로고스고, 로고스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나무 자체가 그런 논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논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통나무 같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려면 이러한 로고스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겠죠. 그러려면 글감을 많이 모아야 돼요. 즉, 내 주장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여러 가지 있어야 하겠죠. 보통은 이제 3개 정도만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2-3가지 근거를 확보를 해서 타당한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논리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해답을 전해준 거는 바로 바바라 민토의 논리 기술이었거든요. 바로 이 책입니다.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그런 구조화하는 연습이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그림으로는 정말 복잡해 보이죠. 그 초기에 먼저 그 논제를 살펴보고 당신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핵심 메시지, 즉 문제 해결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죠. 그 문제를 살펴보고 그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방안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약간 이제 비즈니스에 도입한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나왔거든요. LCD TV 파운업에서는 품질에서 성패가 난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최근 고객들의 불만 전화가 늘었다. 불만 전화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불량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왜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응답, 즉 그 부분에서 이제 방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논술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츄에이션, 플라스틱세를 지금 유럽에서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 네. 그로 인해서 왜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인해서 반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왜 반발을 할까?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고, 그리고 플라스틱만큼 좋은 성능, 가볍고 탄탄한 구조의 소재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생산비가 증가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Y에서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방안을 도출을 하면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게 돼요. 그래서 글쓰기에서도 이런 식의 방법을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구성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꼬리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형식과 구조와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또 기출 문제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시험이든지 기출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꼭 분석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의 유형 파악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공부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하고 내 기간으로 보았을 때 1부터 2까지는 언제까지, 2부터 4까지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에 맞춰서 학습 플랜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직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주제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의 주제는 이제 별도의 주제로 따로 공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주로 두 가지 주제로 보는데 하나는 시사적인 주제, 하나는 대학 주제, 즉 교직원이 알아야 할 대학 이슈와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사적인 주제를 보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다만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교직원, 대학 이슈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술에서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면접 때 꼭 다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질문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관이 어떤 주제를 선호하고 어떤 주제를 많이 출제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 보는 곳이 기출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대학들이 출제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가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약간 그 특성을 보고 그 주제를 조금 더 골라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 위기도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학에서 더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같은 지방대에서 출제한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연습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형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유형이냐면요. 일부는 이제 입시처럼 그런 입시 논술형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문을 가, 나, 다 제시를 하고 독해력을 요구하는 거죠. 다를 나와 다의 관점으로 대조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다의 관점으로 이제 나, 다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이제 추가적으로 방안 부분에서는 나의 의견을 물어보는 논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입시 논술형이라면 실제적으로 그 대학에서 출제한 입시 논술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런 지문을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찬반 논술형이 있어요. 찬반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플라스틱 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논제를 주고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는 논쟁 논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유행어로는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문제 해결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쟁점을 주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원격 수업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이런 식의 유형, 이런 식의 문제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은 방안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주제에다가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이슈예요. 최근 이슈를 봐야 하는 이유는 교수님들이 최근 이슈를 너무 좋아해요. 시의성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슈화가 됐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전에 출제했던 문제들과 중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범위를 정할 때는요. 기출문제와 최근 이슈를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출문제를 완전히 논외로 빠지게 되면요. 가끔 그런 기본 이슈에서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최근 이슈를 같이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공부 범위를 7개에서 10개 정도 주제를 선정을 하고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개 정도 주제를 정했다고 한다면 기출문제를 4문제, 최근 이슈를 6문제 정도 다루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직원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석을 해보았을 때 기본적인 이슈는 이런 거죠.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 4차 산업혁명, 네,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 인문학 위기 이런 게 이제 공통적인 기본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원격 수업 전환, 등록금 반환, 사학비리, 회계 후속 관리, 뭐 최근에는 또 그런 시험 평가 제도 컨닝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선택적 패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술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런 뉴딜 정책과 관련된 학교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는 대학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원격 수업을 도입하고 에듀테크적인 부분들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그린 캠퍼스와 즉 탄소 중립을 위해서 캠퍼스 안에서도 그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노동 측면에서도 근로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7개에서 10개 정도 주제를 뽑아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의 대회 주제에서도 파생되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주제들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그 대주제를 중심으로 일단 7개에서 10개 조금 중복되지 않는 것을 공부를 하시면 이제 다른 이슈가 나오더라도 대응하기가 조금 넓지 않을까, 대응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상 문제를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 예상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 문제가 적중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적중을 해도 탈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탈락할까? 저도 생각을 해봤고 그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상 문제가 맞으면 당연히 합격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아무래도 기대감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코칭 기간이 짧았던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연습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만 바뀌더라도 그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것만 쓰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쓰게 되다 보면 논점을 벗어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점 이탈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가 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다른 분들도 많이 하세요. 뭐냐면 쓰기로만 배울 수 있는데 읽기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답안을 읽거나 혹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 읽기 자료만 읽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읽기만 하시면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독과라고 해서 정말 글을 잘 쓰는 경우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쓰기 연습을 하신 분들이 잘 써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잘 쓰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이 읽었다면 그걸 토대로 반드시 써봐야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질 모두 중요하죠. 저도 이제 둘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질을 보고 싶어요. 질이 좋은, 즉 양질의 답안을 만들면서 그것을 축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양질의 답안을 축적해 가다 보면 이제 확실히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은 상위권으로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과 질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그 안에서는 질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 높은, 즉 완성도가 높은 답안을 만들려면요. 초고부터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초고를 쓸 때 오픈북으로 인터넷 자료도 좋고 책도 좋고 어떤 자료든 상관이 없으니까 보고 쓰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보고 나의 주장과 근거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쓰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시간을 들여서 쓰는 거죠. 하루 종일 해서 한 개의 답안을 완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을 고쳤었을 때 더 좋은 답안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약간 부실하게 쓰면요.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부실한 답안이 고친다고 하더라도 더 크게 살아나기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토구를 쓸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썼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쓴 토구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논리적으로 빈약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이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문장이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분명히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토구를 다시 한번 두세 번 고쳤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모범 답안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의 모범 답안이 아니라 내가 쓴, 나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야지만 정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분은 정여울 작가님인데요. 그 정여울 작가님은 이제 내 문장에 구토가 나올 때까지 구토 보지 못한 것은 끝까지 후회가 됐다. 저도 이제 시험 논술의 모든 것 고칠 때
정말 나중에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많이 고쳤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도 어설픈 부분들이 조금씩은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안 하면 책으로 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본인 스스로가 이제 부끄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논술은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2번은 써보라는 거죠. 2~3번은 써봐야 확실히 더 나은 답안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꼭 고쳐쓰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도 높은 답안을 많이 만들어서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시험을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한 이후에도 내가 글을 구조화하고 쓰는 연습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나중에 입사하고 나면은 대학 안에서도 보고서를 쓰시잖아요. 보고서를 쓸 때 그런 구조화된 글쓰기를 하지 않으시면 실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글쓰기 능력은 이제 평생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려면 결국에는 그것에 맞는 형식, 보고서라면 보고서, 논술이라면 논술에 맞는 형식을 취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글감을 많이 모아야겠죠. 그래서 논리를 세우기 위한 글감, 그 이유와 분명한 이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도 그 방안을 찾을 때 해외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유명한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일부 대학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방안들을 같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글감이 풍부해질 수가 있겠죠. 또한 자료를 조사하는 중에 이거 왠지 써먹고 싶은 명언이야. 이거 왠지 결론을 쓰면 정말 빛날 것 같아 하는 것들은 꼭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안 적어 놓으면 다 까먹어요. 나중에 찾으려고 해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때 찾았을 때 조금씩 기록을 해놓으면 분명히 결론부도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이제 한 번, 2번 이렇게 고쳐가면서 좋은 글을 쓰려고 하실 때 논술 답안도 더 잘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합격에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2주밖에 없는데요? 3주밖에 없는데요? 한 달밖에 없는데요? 이거 언제 다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7개에서 10개 주제를 모두 공부하면 좋은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2~3개는 제대로 완성도 있게 쓰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2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3개 정도는 써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4일 동안 한 주제, 사흘 동안 또 한 주제, 사흘 동안 한 주제를 2~3번씩 고쳐가면서 완성도를 높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에는 남은 주제에 대해서 개요나 그 일부 글감을 모으기 위한 요약을 조금 해놓으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해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그 짧은 기간 코칭을 해도 효과를 보는 이유가 그 기간이더라도 완성도를 높이려고 했고 또한 요약 정리를 통해서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답안을 쓰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시간이 짧든 시간이 길든 중요한 거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을 할 때 어떤 요행을 바라게 되면 실제적으로 학습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우들은 드물기 때문에 정석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석대로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빨리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 문제를 드린 거죠. 즉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예상 문제를 만들 시간을 줄여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써야죠. 쓰고 혹시라도 내가 이거를 해고할 수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첨삭을 요청을 해서라도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물쩡 하다가는 하나라도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있어요. 저처럼 시험장에 가서 멘붕 오고 그리고 망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시험 볼 때까지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놓이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답안을 써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제라도 더 써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대비 잘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론 공부 같이 하도록 할게요. 네, 글쓰기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